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고문이죠, 지금. 네, 이재명 고문께서도 사실상 이 양당 모두 다 가상자산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정책이었는데 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분 다. 네, 네. 근데 도대체가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까지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소위 이제 이건 디테일이 악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디테일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상당히 규제의 내용들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천창민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소개받은 바와 같이 금융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혁신금융과 관련된 핀테크를 주로 위주로 해서 관련된 논의나 법적 쟁점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부분이 있고, 한 2008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NFT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감사하게도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워크업을 한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법적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하는 단계에서 자초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들이 서로 틀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렇게 금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금융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뭐 방금 표현을 조금 거칠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상황들을 조금 좀 브릿지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썼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썼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용어가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맨 처음에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제 가상통화, 일본에서도 아예 법을 만들면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주로 암호통화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금융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P2P를 통한 송금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중개기간 없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화라는 이런 역할, 화폐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가상통화라는 용어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냥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검법이라는 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식 법률 용어로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암호통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일본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또 디지털 자산이라는 또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제 저는 오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특검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암호기술, 디지털 암호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큰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기술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재산적 가치를 저장한 전자적 가치의 표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급수단 등으로 쓰인다. 지급수단 등으로 쓰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관점 내지 규제 목적에서 이것을 쳐다볼 때에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결제성과 투자성이라는 가상자산이 가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것이 이 직업결제 수단, 두 번째, 투자 수단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금융법에서는 이것을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없는 그냥 단순한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토큰 내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성과 직업수단성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은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이라는 이 용어는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가상통화라는 용어,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용어를 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수단보다는 투자성에라는 이런 투자성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라는 관점이 살짝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상 금융이라고 할 때는 이 자금의 융통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금융이라는 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이 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결국은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트러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트러스트를 중개기관 없이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금융은 결국은 두 개로 나뉩니다.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공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셔도 이런 용어들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접 금융은 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접 계약입니다. 직접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돈을 대어주는 사람하고 돈을 받는 사람, 즉 자금 제공자와 자금 수요자, 우리 자본시장법 용어로 이야기하면 발행인과 투자자가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개인인 증권사가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결국적으로 이 증권을 발행한 그 사람, 그 발행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인만 계속 잘 사업을 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행인과 이 투자자 사이의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간접 계약입니다. 계약이 두 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서 예금을 하면 예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그 대출 계약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예금하고 대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이제 은행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자기가 직접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금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은행을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상에서 잘 들어보셨던 바와 같이 BIS 기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은행을 잘 건전하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적 이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직접 금융 시장은 바로 자본시장을 직접 금융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금융 시장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은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자본시장은 유통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열어놓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본시장 영역인데 바로 유통 시장입니다. 근데 이 증권 시장은 또 발행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바로 발행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상은 금융투자 상품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가장 쉽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그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이 간접금융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과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교양으로서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출을 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ICO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가상자산 금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전통적인 것과 다른 제3의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유형의 직접 금융인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직접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자금을 제공받았는데 이제는 코인을 발행하는, 즉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분들은 주식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인을 발행해주고, 즉 가상자산을 발행해주고 그에 따르는 대가로서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현금을 받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직접 금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있고요. 이 시장도 ICO에서는 발행 시장이고 당연히 유통 시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우리나라의 3대 거래소가 있죠. 그 다음에 대상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통화와 토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가상통화와 토큰은 뭐냐? 가상통화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행을 한 게 바로 토큰입니다. 그래서 타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바로 가상 토큰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O가 이제 사실상 2018년도에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증권을 발행해주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ICO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증권 규제를 회피한다라는 거죠. 증권 규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증권 규제를 회피하면 증권 규제를 회피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규제 비용을 회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제 비용을 회피한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이 코스트라는 것은 진짜 돈을 아낀다는 말도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끼게 됩니다. 실제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 이 ICO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만 한 일주일만 해도 돈을 갖다가 수백억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규제 비용을 회피할 수 있고 빠른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곧바로 규제가 없던 그런 유통시장과 바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점에서 ICO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뒤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ICO 미국에서 이 ICO를 통한 토큰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증권감독기구의 이름을 SE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이 SEC가 자기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상자산이 아니고 이거는 증권이야 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이런 증권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CO를 통해 가지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증권 규제를 회피하는 거였는데 증권 규제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증권 규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더 이상 이런 ICO를 통해서 소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ICO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쪽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ICO 시장을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다가 2018년도에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림이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는 단위가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600만이고 이게 아마 1800만일 겁니다. 180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가 여기 있지만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이렇게 엄청난 ICO의 형태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규제를
엄격하게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ICO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현황은 지금 시장 현황을 잠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에서 이게 사실상 통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2021년 11월까지 사실상 뭐 거의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총수가 13,60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소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지요. 그런 많은 숫자의 이제 가상자산이 현재 발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그 유통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유통시장이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런 유통 플랫폼도 428개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거래소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재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런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이죠. 실제로 여기서 거래되는 이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가상자산 하루에 24시간 총거래량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10억, 100억, 1000억이죠. 1288억 원, 8억 달러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161조 원에 이르는데 지금 우리 한국만 상황을 놓고 보면 2021년 12월 24일에 우리나라의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된 총액이 10조 6,712억 원인데 당일날에 그 전날에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총액이 9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이건 이제 이 이후부터도 계속 가상자산 시장의 이런 거래 유통량이 훨씬 더 지금 현재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작은 영향력이 아니다라고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O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 ICO가 뭐 그런 규제의 이제 현상과도 맞물려 있지만 또 다른 사실상 이런 ICO가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의 이런 가치 상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이 비트코인인가요? BTC죠. 비트코인이고 오른쪽이 이더리움인데 이게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이고 2018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8년 아마 이게 12월 이거 2019년일 겁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갑자기 치솟았죠. 그때가 이제 2만 달러고 지금은 훨씬 더 높은데 5만 달러 중 4만 달러 훨씬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황인데 이때 이런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ICO도 그때부터 해서 또 같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있지만 ICO는 여전히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로 ICO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이제 내재적인 그런 가치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안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S전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자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가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막 출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사실상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나온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거기에서 쓰이는 그러한 통화로서의 역할, 기축, 가버넌스 통화, 뭐 이런 것들로 쓰이는 거거든요. 가상자산 자체가. 근데 항상 나쁜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기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위 규제가 많다라고 우리나라 사실 좀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소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가상자산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속임수에 사실 돈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돈을 모집하고 싶은 분들은 늘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내가 진짜 정말 잘 될 것 같죠, 다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을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모집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해서 잘 못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이런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면서 사기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전체 ICO가 그 당시 한 81%가 사기였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10%만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가 이 시장은 81%가 사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시장이 아닌 거죠. 그냥 사기꾼들의 그냥 놀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섞여 있어서 시장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확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당 부분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시장들이 많이 마련되면서부터 조금씩 적절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들이 좀 정상적으로 조금 더 잘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뭐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이런 부작용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 범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해외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국에서 어떻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왜 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시장,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가상자산 금융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다른 것이지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었다 뿐이지 물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틀린 부분 많습니다. 특히 들어보셨겠지만 DeFi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금융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금을 조달하는 관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것들, 전통적인 금융과 사실상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 규제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 금융 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FATF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우리 국제적인 표준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현재 합의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 코인 중에서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 특이한 건데 방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게 통화로서 나온 거잖아. 가상통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상통화, 통화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는 사실 가치 교환 수단이잖아.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척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척도라는 겁니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치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도 널뛰기, 그러니까 한 30% 올라갔다가 30% 내렸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살 때는 100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팔 때는 50원의 가치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사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즉 평평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좋은데 기존의 전자화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전자화폐와 전혀 또 좀 다르지 않은 그런 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폐를 법화라고 합니다. 법적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화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이 법정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제에서 재정 정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화폐를 통해서 발행과 줄어들리고 늘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경제의 이런 경제 관점에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많이 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시장을 통한 금융 안정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나서고 특히 미국하고 유럽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DM이라는 글로 바꿨는데 그 DM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죠. 소위 너네는 이런 규제를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이게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포기를 한 거죠. 사실상 포기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접었는데 근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디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 디파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는 규범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은 없습니다만 이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모이고 있는 이런 국제 정권 감독자 기구인 이오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스코라고도 읽고 이오스코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기존의 증권 규제나 이런 부분과 유사한 기존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관점들은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규제의 방향들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착이 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이 FATF 말씀을 방금 드린 거고요. 이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있고 EU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파란색으로 해놓은 미카라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채택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고 유럽 의회에서 사실상 이게 거의 통과가 될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지금 마무리 작업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정도쯤에 유럽에서 미카가 아마 완전히 채택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카는 상당히 규범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투데이트된 최신의 금융 규제, 가상자산 규제의 내용들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규제라고 해가지고 규제가 매우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규제가 좀 깐깐하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점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상당히 미카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도 이번에 정권에서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각 정부 부처별로 가상자산을 연방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라 6개월 내에. 그래서 지금 한 9월에서 10월 달 정도쯤에 미국의 구체적인 연방 차원의 규제가 아마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쫙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것을 세우게 될 때 아마도 이 미카가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아마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럽과 미국이 일정한 방향을 정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거의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흐름대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ICO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EC가 이것을 정권이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좀 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 거래소죠. 예,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습니다. 각 주별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연방 차원의 이제 규제를 좀 하는 그런 관점들에서 각 정부가
연방 정부들이 이 보고서를 빨리 제출을 해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없고 CFTC라든지 SEC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 장치로서 이렇게 가상자산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주법이 전부 다 유통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법에서는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고, 요것이 사실상 일본의 자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금결제법. 그러니까 일본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암호자산이라고 부르죠. 요것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자금결제법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법이 바로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입니다. 이것이 뉴욕주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워싱턴주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송금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다라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런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이제 약한 부분이죠. 그 외에 이제 모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 통화업 규제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요거를 채택을 하게 되면 주에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요 정도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치 척도와 관련한 계산 단위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걸 냈지만, 사실상 유럽 자체에서는 이제 각 유럽 각국에서 그 규제 자체가, 금융 규제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해석을 해도 기존의 금융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법 체제 내에서 가상 통화를 이용한 그런 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카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그런 유럽에서의 각국의 대형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깐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이제 프랑스는 이제 팩트 액트라는 요거로 이제 법을 하나 만들면서부터 2019년에 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보면 뭐뭐의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뭐뭐의 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들을 한꺼번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우리로 치면 상법도 바꾸고 자본시장법도 바꾸고 뭐 그다음에 뭐 기술혁신법 뭐 이런 것도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블록체인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이런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이런 규제적인 명확성을 이런 제공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카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법을 대체를 하게 되겠죠.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도 사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상자산 발행 시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ICO를 한다. 그럼 가장 굵직굵직한 이런 ICO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어디냐 하면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소위 크립토 밸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암호 시장, 우리가 전부 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예전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밀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 비밀주의를 이제 자기들이 포기함에 따라서 여러 예전에 있던 고객들이 많이 금융이 사실상 조금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형태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들을 자기 국가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많은 노력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제 2019년 3월 22일에 DLT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미 이제 만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이 2021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벌써 다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빠르게 이런 규제적인 관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는 나쁜 게 아니라, 규제가 나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규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소위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내가 전혀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위 유럽 국가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의 이제 뉴욕주 다음으로 빠르게 법을 만들어서 자금결제법상의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이런 규제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거래소, 아주 큰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라는 이런 거래소가 있었는데 해킹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하고 난 그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금 결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규제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제 장치가 조금 좀 느슨하다 보니 해킹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런 그 규제를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좀 엄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를 상당히 깐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로 요약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을. 근데 유통시장은 이제 사실상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법은 사실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단계로서 유통시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조금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CO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ICO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새로운 법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넓게 해석을 해서 요거는 정권이야, 가상통화가 아니야, 가상자산이 아니야, 이러면서 기존의 정권법을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직 법을 만들지 않았지만 영국은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좁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영국 내에서 ICO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법률을 제정을 해서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ICO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각종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미카의 이런 안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약간씩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요 우리나라의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정책 동향은 이건 이제 사실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2018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가상자산,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 동향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종합해서 정부의 종합 입장을 이야기한 게 2018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온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사실상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상 승인을 해준 그런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도 정의를 해놓고 여러 가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범 체계를 사실상 이제 설정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규제법안이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성욱 박사가 이제 해놓은 자료를 제가 그대로 여기 와서 붙여놓은 건데요. 이게 보시면 여러 의원들의 안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안들이고요. 총 한 12개 정도의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들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빈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결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향후 그러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ICO를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ICO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규범적으로 열어주면서 적절히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미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나라도 지금 현재 미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ICO를 허용한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미국과 같이 미국은 사실은 이게 이 네모막대가 있는데 이 네모막대 전체가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정도 90% 정도를 네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도 요거는 다 증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 10% 정도만 아니면 5% 정도만 진짜 순수한 가상자산이야. 그 외에는 다 증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도 전부 다 기존의 증권 규제를 받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7대3 내지 5대5 정도로 이렇게 규범을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가상통화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규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의 생각은 상당히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큼은 장인이 아닌데, 그러나 이제 현재의 유럽과 같이 이렇게 뭐 유럽에서는 한 5대5, 6대4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7대3 정도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현재 다 구멍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규제 체계 내에서 조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민사법적인 효력, 즉 우리가 모든 거래를 하게 될 때 제가 여기 있는 요 포인트를 제가 누군가에 판다라고 할 때 이걸 누군가에 판다라고 하면 제가 팔고 합의를 하고 이거 사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내가 그거 100원에 사겠습니다 하면 제가 100원 받고 이거를 넘기면 되죠. 마찬가지로 증권 거래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S전자를 6만 원에 주고 샀다, 7만 원에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걸 받고 7만 원을 주면 그대로 그냥 끝납니다. 그거 관련한 모든 나의 소유권이 주식이 나한테 이제 왔다라는 게 다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내 계좌에 있어도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내가 이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보권과 관련해서도 전혀 법적인 그런 근거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건 사실상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와 관련된 것도 당연히 지금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이, 이 가상자산이 지급 결제용으로 쓰이는 것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페이 토큰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아무런 규제 없이 어떻게 이것 관점에서 이제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역동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라든지 거래소에서의 거래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으면서도 이런 활발한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 콜로키움의 기술정책 MD 오동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우투 콜로키움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하우투 콜로키움은 우리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단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보고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어떤 콜로키움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풍부하게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토론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법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고 실무에서도 많이 경험이 있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천창민 교수님을 모시고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천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원래 사실은 청 교수님과 저는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크라우드 펀딩, 네. 그 엔젤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문으로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났고 네. 그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회 되면 좀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하우트 콜로퀴움에 네. 모시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주제는 제가 사실 잘 아는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 주제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그 좀 이런저런 그 보충의 설명을 좀 듣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네. 금융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언어도 다르고 또는 이제 접근 방식도 다르고 네.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른 측면이 많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 이과 이런 두 문화 그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그게 이제 두 문화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한 문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가상 통화라는 말하고 네, 네. 가상 자산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아까 네. 이제 설명하셨지만 이게 네. 이제 통화라는 측면과 자산이라는 측면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인데 네. 그거에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성과 뭐 지급 수단성이라든지 뭐 본원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가상자산, 뭐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든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끝에 이제 네. 통화라는 말을 쓰느냐 아니면 화폐라는 말을 쓰느냐 네. 그다음에 아니면 자산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게 약간 조금 언어적인 관점에서 조금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상 통화 내지 가상 화폐라고 불렀던 그 가장 큰 이유들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송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가상 통화 내지 가상 화폐라는 암호 화폐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이더리움은 사실상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가상 자산, 가상의 소위 블록체인을 이용을 한 새로운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가상의 이제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전에 엄청난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은 뭐 그런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하나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뭐 5천만 원이 지금 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상 무슨 뭐 이런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산의 성격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투자의 측면이 그렇죠. 투자 수단의 어떤 측면이 훨씬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뭐 통일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토큰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토큰하고 가상통화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가상자산이라는 한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런 현재의 가상 통화와 토큰이라는 것을 합해서 가상 자산으로 완전히 통칭을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상 통화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토큰은 이제 타 플랫폼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우리 독자분들께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시장에 좀 오랫동안 뭐 이 가상자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방금 제가 조금은 좀 어려운 분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생태계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이런 생태계라는 말이 사실은 이코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는 감은 잘 안 옵니다. 보통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특정한 앱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C++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가상 통화라는 것은 통화라고 부를 때 그 통화라는 것은 가상자산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라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쓰이는 통화가 뭐냐면은 이더라고 부르죠. 이더리움 생태계에 쓰이는 통화가 이더고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통화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의 앱을 만들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가상 자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만의 거기에서 또 쓰이는 통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용하는 그런 소위 좀 더 옛날 사람 이야기로 하면 도토리 예,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2021년 11월 전 세계 가상자산 하루 이제 시간 총 거래량이 약 161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놀랐던 건 사실은 저는 21년 10월 24일 국내 4대 거래 플랫폼의 거래 금액 총액이 10조 뭐 6,700억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한국 거래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9조 뭐 남짓 그러니까 코스피의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이제 일종의 이제 가상 이 플랫폼의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가상 자산일 때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어떤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본원적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달러다 주식이다 하면은 주식에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이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저기 자산도 있고 전체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이제 하나의 가치로서 이제 등분을 한 게 주식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게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본원적으로 가치가 있냐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많은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마치 이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부정판 비슷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 내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2021년 당시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도 이제 사실상 훨씬 더 코스피보다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본원적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로 하면 이제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재적 가치는 사실상 없는 거죠. 이게 소위 백업하는 그 가치를 백업하는 마지막 보루인 자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사람들이 이거는 이 정도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가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옛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그럼 물 장사하는 것과 동일한데 지금 여기 이제 생수가 있는데 이런 생수를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생수를 사 먹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런 점점 이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상통화입니다.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자산이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나오면서부터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내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사람들이 신뢰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그 가치 자체는 시장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라서 그것 자체가 가지는 일정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가치 자체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때 거기에서 사용되는 통화 내지 교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 얘기할 때 그 사실 옛날에 금본위제 해가지고 실제 그죠 미국의 금이 그냥 교환 가치에서 금이 있으니까 뭐 달러로 이렇게 달러가 일종의 세계 기축 통화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금본위제를 이제 폐지하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달러도 사실 종이에 불과한다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렇게 보면은 또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쭙고 싶었던 게 해외 ICO 그 규제 유형과 주요 특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ICO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자본시장의 편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정리해 주신 그 표에 보면은 이제 금지형이 있고, 네. 그다음 기존 법률에 얘가 사안별로 이게 조금 이게 개입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아예 그냥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그 금지형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에 기존 법률에 대한 사안적 접근형인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미국,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영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법률 제정형은 프랑스, 일본, 스위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가장 이제 좀 적극적이면서도 뭔가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선제적인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은 네. 각 나라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각 나라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미국, 영국이라는 나라 금융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법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기존에 있던 걸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시장에 되도록 알아서 하는 예, 알아서 하는 방식이고 또 원칙 중심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만 지키면 너네가 알아서 잘 하라. 네, 그러나 대신 잘못하면은 엄격하게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국가고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방의 권한하고 주의 권한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정권과 관련해서는 연방의 이런 권한이 있죠. 그 연방의 권한도 있고 주의 권한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송금과 관련해서 송금을 하는 가상 통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가상 통화 송금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주에서 하는 건데 연방 너네 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연방에서는 내가 이거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 계약이라는 정권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매우 탄력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너네가 이름은 가상통화라는 이름을 썼지만 우리가 그 실질, 경제적 실질을 보니까 이거는 정권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 계약이다라고 보고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연방의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법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법적 안정성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런 시장의 규율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 중에서 저는 일본이 이제 그쪽에 신법률 제정형으로 해가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앞서 나가려고 한다, 노력한다 이런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규제를 도입을 했냐 2017년에 물어보면 이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본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뭔가 경제 활성화가 이분들에게는 가장 일본 이 정부에서는 가장 큰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여튼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규제 완화, 뭐 그다음에 요 어떤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뭔가 해주는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좀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규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공무원들이 이 이메일을 많이 안 쓰고 대부분 다 팩스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지고 팩스를 통신 수단 내지는 뭐 정보 교환 수단으로 하는 걸 갖다가 좀 지양하자 이렇게 내각에서 얘기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걸 바꾸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미카라고 해가지고 그 EU에서 2020년에 이제 약간의 이제 공통의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안을 갖다 규제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아마도 이제 이 금융 분야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표준적인 규율 비슷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네네.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의 이제 네네. 줄임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암호 시장 법이라고 이렇게 줄일 네네. 수가 있죠. 네. 암호자산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아직 합의되어 있는 룰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룰 세터라고 이야기하는 규칙을 아예 만들어줘 가지고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유럽이 되자. 유럽 연합이라는 곳은 사실상 연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각 국가가 그냥 사실상 느슨한 매우 느슨한 형태의 연방이잖아요. 연방도 아니죠, 사실은. 지향하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본시장 그다음에 이런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혁신을 추구를 하되 조금 더 뭔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도를 해보자. 그리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소위 유럽이 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빠르게 이렇게 혁신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규제 세트로서의 전 세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한번 가져보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겠네요, 여기서 진짜.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이 미카라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아주 포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하면 그냥 5글자지만 그 안에는 매우 상세한 모자이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거래와 관련된 거겠죠. 거래인데 이제 유통하는 거래.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가장 최근에 어떤 배터리 하는 LG의 배터리 하는 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회사가 물적 분할돼가 상장했지 않습니까? 상장하면서 그 말 많았죠. 새롭게 뭔가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발행 시장이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도 있죠.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결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청산과 관련된 있고 각종 법률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짬뽕처럼 한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는 모든 관련된 법률들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법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과 관련해가지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이 미카라는 곳에 한번 모두 다 담아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암호자산의 발행, 그 다음에 이것의 유통, 그 다음에 이 업자들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청산 결제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와 관련된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일정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블록체인이 무엇이다. DLT라고 이야기하는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 있고 거기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그런 정의 규정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뭐 금융의 탈중앙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잘 되면은 좀 선제적인 국제 규범 비슷하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이런 뭐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이런 국정연구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걸 잘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좀 최적화된 그러면서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2018년에 이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제 발표한 걸로 돼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상통화 뭐 실명제라든가 등등을 이제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이제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아마 한참 이제 정책을 시작할 그런 때인데요. 그렇네요. 2018년 1월이니까. 1월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상통화 그때는 이름은 가상통화 정도로 쓰였는데 가상통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 이제 법무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검찰 하시는 분들의 검사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제 사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은 사기다라는 네, 네. 이런 등식이 좀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재적 가치가 없다. 네, 이걸 왜 지금 사람들에게 팔게 하고 그 자체가 사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좀 정보가 공유가 됐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불법적인 형태의 자금 모집 행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예, 네. 규제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뭔가 규범적으로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근거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제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뭔가 없으니까. 임을 잡으려고 그러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규범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 특히 아까 말씀을 드린 ICO는 아예 금지시켜버리자. 네, 네. 그러면 이제 사기적인 행위 자체가 안 일어날 테니까. 예, 예. 근원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유통시장에서는 이거 아예 이거를 너무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명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실명이 된 계좌에 대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대 다만 암호자산, 가상통화의 거래라는 것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확연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이 사기적인 성격이 높은 이런 가상통화 자체는 엄격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두 가지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네,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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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이제 뭐죠 윤석열 정부가 네. 들어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공약 사항이라든지 뭐 내지는 정책 발표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다음 정부의 어떤 이 관련된 가상 통화에 대한 가상 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뭐 예상이랄까 그 부분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고문이죠, 이제 지금. 네, 이재명 고문께서도 사실상 이 양당 모두 다 가상자산 비슷한 거의 정책입니까? 비슷했습니다. 네, 네, 비슷한 네. 정책이었는데 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분 다. 네, 근데 네. 도대체가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네, 네. 그런 내용까지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네, 없다 네. 보니까 소위 이제 이건 디테일이 악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디테일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네, 상당히 규제의 내용들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성화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 규제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이때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이때까지 취해온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규제의 강도가 엄청나게 그렇게 강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금융 규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형태로 아마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정리하자면은 규제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완화되는 방식으로 뭔가 그런 방향을 잡아가 진행할 것 같고, 네. 이제 둘째는 이제 하여튼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발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콜로퀴움이 하우투인데 제가 그 말씀 하우투는 잘 드렸어요. 모르고 우리 콜로큐움 이름이 하우트 콜로큐움인데 하우투는 아직까지는 네, 뭐 네. 모호하다. 네, 이렇게.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이제 다음 정부에서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은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때 그때 네. 아마 들어가 봐야만 이제 아마 조금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국회 논의가 아마 있으면 그때 충분히 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우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유통 관련돼 가지고 이게 금융이 이제 뭐 사실은 자금을 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신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잘못되면은 이제 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규제라는 게 무조건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만 없는 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가상 자산을 갖다가 이제 어떤 뭐랄까 그 핀테크의 육성 이런 관점을 취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그걸 너무 또 강조하고 또 규제는 나쁜 것이다 해가지고 뭔가 그 유통상에서 어떤 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안전성이랄까 내지는 뭐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제어, 보호
그죠? 투자자의 보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관가돼서 안 된다 보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어떤 핀테크 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에 너무 방점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실 네, 네. 기술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네? 칭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기술 하시는 분들이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규제 이야기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규제와 소극적인 규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규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규제의 부분은 되도록이면 많이 없애줘야죠. 네. 그렇지만 적극적인 규제의 관점에서는 소위 지금 현재 우리 자본시장,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물론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의 뭐 간접적인 형태로 유통시장과 관련한 이런 시장 규율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가 공백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만들어줘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 가능성, 법적 예측 가능성을 두게 되면 선제적으로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건 그렇죠. 사업자도 예, 예. 굉장히 안전해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 건지가 명확해지는 그게 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 핀테크 활성화 뭐 이런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 우리 산업 활성화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런 산업 발전을 할 것인가 이런 네. 선을 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에 산업 활성화의 관점을 보다는 이제 그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많이 좀 지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 전체가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한 10층 정도의 빌딩을 금융 규제를 쌓아놨다라고 하면 네네. 외국은 한 5층 정도, 많으면 6층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항상 조금 더 강한 형태의 규제 자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 자체를 가상자산 쪽을 그대로 가져오면 사실상 외국보다도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규제 전체가. 내릴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릴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네.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외국보다도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금융과 관련한 규제보다는 조금은 더 낮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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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향후 정책 과제 부분에서 네. 이 단순히 이제 규제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 외에도 네. 가상자산 거래 민사법적 효력에 대한 정립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내가 어떤 특정한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주식은 당연히 내 거다. 이 주식은 나의 소유고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소유권은 배타적이니까 내 거다 이거죠. 내 거다라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은 법에서 정해놓습니다. 법에서 항상 근거 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본시장법에 그 근거가 있고 증권법에 그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종류를 정하고 네. 그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처분을 어떻게 해야만 특정한 법이 정한 효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내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특정한 코인을 사게 되면 이 코인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파산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담보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담보권이 설정이 안 됩니다. 아하. 전혀 담보권 효력이 없어요. 아, 네, 네. 예, 그런 법에 전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우리가 법률 아까 12개 정도 있다고 법안이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말씀하면은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의 경우에 그냥 컴퓨터상에서 네. 이게 내 거다 이건 돼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예, 법적인 효력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그건 이제 문제죠. 예, 진짜. 당연히 그 큰 문제입니다. 네, 네. 특히 우리 주식 거래에서 담보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담보 거래 예, 예, 담보 지금 가상자산 담보 거래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네,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고 질권을 설정해가 이걸 내가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오는 이런 현상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지금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심지어 도산 절차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 네, 내가 이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지금 큰 문제인데 전혀 고민 사항이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의 이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 토큰 그리고 네. 이제 청산 결제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보충 설명해 네, 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 어려워도 뭐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반 분들이 이제 지급 결제라는 이 지급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모든 가상자산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용으로 쓰고 있지만 현재 일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큰을 가지고 편의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BMW 차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거래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그 경제적 실질을 보게 되면 선불전자 지급수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법에서 이런 요건을 맞춰야만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런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살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정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가상 자산을 이용한 지급 결제용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내가 과자 사 먹을 거라고 내가 이걸 지금 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지급 결제용 토큰을 가상 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결제 청산, 결제와 관련한 거. 청산이라는 말도 어렵고 결제라는 말도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S전자라는 거를 하루에 수십 번 주고 팔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결제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사고 판 거를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상계를 하지 않습니까? 상계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포지션이 나오죠. 청산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내가 나의 결제 포지션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이런 여러 번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특정 비트코인을 하루에 수십 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결제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고 결제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 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점별로 다 그냥 결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전통적인 형태의 결제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법적인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약간은 조금 법적인 측면에서 빈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은 거래가 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시점별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식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뭉쳐서 하루 끝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소위 마지막 포지션을 내는데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은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루 전체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은행별로 이렇게 전통적인 은행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법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 측면의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생각을 전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오늘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가상자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청 교수님 상당히 이제 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잘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좀 긴 얘기 했는데 이제 청 교수님 보시기에 결론적으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 부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요약 서비스, 우리 독자들한테 요약 서비스를 한 뭐 1분 이내로 한번. 제가 생각을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항상.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이제 현재는 우리 이제 제가 학교에 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2019년에 제가 갔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맨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핀테크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당연히 핀테크에 속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가상자산 혹시 투자해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2학기에, 저는 항상 2학기에 강의를 하니까 핀테크를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제법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에 익숙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있지만 규범이 좀 갖춰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도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도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정된 이런 법적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규제 정책이라는 것에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것은 항상 이 산업정책적인 이익하고 투자자 보호 이익이라는 게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어느 것을 조금 더 밸런스를 어느 점에서 우리가 찾을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업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왜 이런 규제를 합니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산업 투자자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소위 기술을 하시는 분들과 금융의 입장에 가진 분들이 서로의 그런 관점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꼭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제가 상당히 놀랐던 그런 멘트인데 규제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 규제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투자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금 조달 시장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유념하고 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에서 활성화라는 이런 관점이 아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뭐 활성화라는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데 투자자 보호 장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 교수님 모시고 하우투 콜로키움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에서 이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하우투 콜로키움을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이런 주제들 많이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건 하시면은 뭐 댓글 좀 남겨주시면은 가능하면은 저나 우리 초청 전문가께서도 답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